네, 안녕하세요. 영상 음성 문제로 다시 찍어서 원래 2강 상방으로 구성했거든요. 근데 1강으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부터 갈게요. 19년. 이거는 법인을 만들 때 필요한 절차인데 법조문 문제고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당연히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법인은 여러 사람들이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필요하고요. 거기서 의사를 결정할 사람 아니면 또 감사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법인은 이사를 필요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근데 몇 명 두어야 하냐? 3인 이상. 3인 이상 두어야 하고요. 감사는 1인 이상.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자, 2번. 이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 직무를 행하여야겠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 행위로 인해서 직원이 피해를 발생시키면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의 통상총회를 수집해야 한다. 처음 볼 때는 이 통상이란 말이 아니 통상적으로 하는 거면은 여러 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뭐 통상총회 이게 최고총회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비슷한 말이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자,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런 게 있고요. 통상총회, 주주총회 뭐 이런 비슷한 말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럼 정기총회 이게 주식회사는요 정기총회라 하거든요. 얘도 1년에 1회 이상인데요. 보통 주식회사에서 정기총회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법인 사단법인 같은 데는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예. 주식회사는요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근데 주주라는 말을 빼서 임시총회, 정기총회 이렇게 합니다. 정기총회랑 통상총회는 비슷한 말이에요. 예, 비슷한 말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라는 말이 나오면요 알아두셔야 될 게 대리, 복대리, 위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대리, 복대리, 위임. 자, 대리, 위임, 복대리, 위임, 대리, 위임, 복대리. 자, 위임 같은 경우는요 법령에 의해서 위임을 해요. 원래 나의 권한인데 법령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주는. 다시 원래 내 권한인데 법령에 의해서 내려야 하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보건복지부가 있고요. 또 질병관리청이 있잖아요 지금. 맞나요? 이런 거 했을 때 원래 코로나 비상사태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하는 업무인데 요거를 특별사태에 한해서 전국적인 특별사태는 질병관리청 너가 해. 나 일이 많으니까 해서 법령에 의해서 위임한다 해서 위임이고요. 이 대리 같은 경우는요 법정대리, 임의대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법정대리는요 법률에 의해서 대리가 가능한 거예요. 미성년자의 거래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부모가 내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미성년자의 거래도 원래 원칙상 유효하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는으로써 또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게 자,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정하는 거. 저는 아직도 법정 대리와 위임의 개념이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이걸 입장을 바꿔보면 돼요. 입장을 바꿔보면 무슨 말이냐? 위임 활동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코로나 사태로 비교를 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령에 의해서 위임을 해야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이 관청이 되는데 질병관리청이 내가 다 할게. 마음대로 이 위임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다 할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요. 반대로 법정대리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물건을 샀어요. 이것도 일단 유효한 거래라고요. 유효한데 뭐 애가 부족하다든지 어디가 또는 부모가 와서 아이고 애가 모르고 샀네요. 애가 LCD TV를 모르고 샀네요. 예, 취소해주세요. 뭐 아니면 애가 자동차를 실수로 샀네요. 취소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이제 잡혔을 거라 믿고요. 복대리는요 대리인이 한 번 더 대리시키는 거예요. 임의 대리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혼 소송에 휘말립니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죠?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A 변호사라는 사람을. 근데 내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된 법원에서 오라는 날에 A 변호인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변호인이 B 변호인을 대리로 또 고용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복대리라 하는데 여기서 설명이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복대리가 안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이럴 때 A 변호사가 B 변호사를 선임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선임하라 하겠죠. 이럴 때는 피대리인, 즉 본인이
이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리 통지를 한다든지 허가를 받고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렇게 복대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법정 대리는요, 복대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모두 받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대리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맞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피대리인 본인을 대리합니다. 3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죠? 4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런 거는 느낌이 안 와닿으신다면요. 형사소송법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형사소송법에서 뭐 변호인 아니면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할 수 있어요. 증거동의. 예, 증거동의. 이 증거동의라는 게 뭐냐? 이제 공판이 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판 기일 전인데 공판 기일 전에 1심 공판 기일 전에요. 막 자료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유죄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무죄 증거를 막 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은다고 막 쓰면 안 되겠죠. 위조된 증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관이 이거를 보는 거예요. 해서 탁 했을 때 이거 좀 재판에 가서 싸워야 되겠는데 피고인 이거 증거로 쓸까요?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공판 기일 전에 공판 가서 싸워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피고인이 원래 하는 게 원칙인데 피고인도 바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법원이 3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이 2달, 3달 이렇게 길게 끄고 가는데 날짜를 맞춰서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변호인이 대신 가서 이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인이 대리를 했지만 본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한 것처럼 되겠다. 야, 당연한 걸 가지고 설명 왜 이렇게 길게 하냐?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자, 17번. 요거는 지문 이런 거 보시면요. 안 좋은 습관님이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선다부터 봐요, 항상. 선다를 봐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렇게 하는데 이걸 봐도 되는 거는요. 짧은 지문. 이렇게 지역권, 지상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나온다든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이렇게 짧게 나왔을 때는요. 단어 이렇게 조금씩 짧게 나왔으면요. 지문을 봐도 되고요. 반대로 경비지도사 2차 과목이 경호학 또는 경비업법 이런 거 봤을 때는요. 좀 지문이 길다 하면은 이 선다부터 보세요. 선다란다. 이거 문제 지문을 먼저 보세요. 선다를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일단 이거 보시면요. 지역권과 지상권은 용익 물건입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유치권과 저당권은요. 담보 물건입니다. 그리고 질권까지 포함되겠죠. 이렇게 구분이 되시고요. 지역권은 이 역자가 일을 시킨다 했잖아요. 땅에다 일을 시키는 게 지역권이라 했잖아요. 그죠? 지상권은 땅 위에다가 심을 수 있는 거 보시면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지상권이겠죠. 2번이 맞겠습니다. 유치권은 아파트 유치하는 거. 건설업자가 시공사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시공사가 건설업자한테 돈 받을 때까지 안에서 버티는 거죠. 세입자 못 들어오도록. 이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 못 들어오도록 버티고 있으면은 잔금 처리가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파트 건설사도 부담이 되니까 후딱후딱 돈을 줄 수 있게 하는 거 유치권이라 합니다. 저당권 요거 담보 물건이 여러분들 침을 묻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이 있으면은 내 침이 묻어있다, 물건에 내 침이 묻어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보기 이 선답부터 보시면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이렇게 나오네요. 위임은 아까 말했다시피 대리랑 비교하면 되겠고요. 소비대차, 사용대차는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 돼요. 이 대차라는 개념이 대신하고 차임을 준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다 똑같은 말인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서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임대차가 생기겠죠. 뭐 집을 임대차 한다든지 자동차를 임대차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생겨서 돈을 주고받고 서로 의사가 일치해야 되겠고 돈도 줘야 되겠죠. 돈도 주고받아야겠죠. 임대차 계약이니까. 그럼 소비대차와 사용대차는 좀 그게 달라요. 이 보시면요. 사용대차는요. 그 물건을 써서 그 물건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써서 자동차를 반납하는 게 사용대차고요. 소비대차 같은 경우는 내가 쌀을 먹고 쌀을 새로 사서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무게만큼.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알고 지문을 읽어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다. 요거는 내가 쌀을 먹고 같은 쌀로 같은 양만큼 반환한다. 소비대책이죠, 소비대책.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려가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임대차 계약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손해배상 책임인데 이거는 1강에서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건데 4번 지문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지문만. 이 고의나 가실이 없다라는 말은 제가 무과실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은 뭐다? 법령에 의한 책임입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자, 이게 어떤 말일까요? 자, 이 검사가 A라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기소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증거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A를 구속해서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한테 검사가 좀 잡아주세요 해서 형사가 A를 잡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틀 동안 이제 신문은 당하는 거죠.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A가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자, 무죄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사보상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형사보상이 문제인데 이 검사가 시켜서 A를 잡은 이 사람은 죄가 있나요? 위에서 시킨 걸 한 건데 이거를 정당행위라 하잖아요. 정당행위. 법령에 의해서 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라 하거든요. 형사 같은 경우는 정당행위를 했는데 A가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거 배상해야 되는 거를 무과실 책임에 의한 국가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무과실 책임. 이런 거 있겠고요. 이 개념을 알아야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고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를 하던 중에 병의 손목시계를 정당방위로 부셨대요. 그러니까 이 병이 도둑놈인데 절취를 하려 했다가 부셔버렸대요. 갑과 을이. 잘한 거죠. 자,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정당하고 잘했기 때문에 갑과 을은 병에게 정신손해를 배상할 책임 없습니다. 왜? 병이 불법행위를 한 거잖아요. 잘 막은 거죠. 오고요. 갑은 병에게 손목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죠. 없는 거죠. 근데 봐봐요. 원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치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 이거 뭐예요? 정당방위가 법령에 의한 위법성 종합사유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무과실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해라? 국가 손해배상이 문제다. 맞나요? 손해배상이 아닌가요? 여기 국가 손실배상인가? 하여튼 뭐 국가가 배상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국가 배상이 주체가 되는 게 무과실이고요. 지금 얘네는 무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상의 문제에서는 요거 서로 손해배상만 따지기 때문에 국가 배상을 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손해배상을 책임할 없다. 예. 이게 만약에 이 절차라는 말 없이 이거 삭제를 해볼게요. 이 절차를 없애버리고요. 병을 체포해서 뭐 정당 행위를 했다. 그로 인해서 병이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됐을 때 갑과 병에게 손목시계에 대한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라는 지문을 바꿔보았을 때 갑과 을에겐 없겠죠. 단 갑과 을을 고용한 기관이 만약에 국가기관이었다 하면은 이 두 사람은 무과실에 의한 거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겠죠. 국가기관에서. 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일단 풀릴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거 20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21번. 이거는 손해배상인데 소멸시효랑 관련되어 있네요. 시효가 뭐예요, 여러분들? 유효한 기간이죠. 효과가 있는 기간이다. 효과가 있는 기간. 언제까지 효과가 있다. 이걸 시효로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통상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안심. 그렇기 때문에 2번. 안심이라고 해서 10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심이고요. 3년입니다. 3년. 안심. 자, 안심 3년. 자, 손해배상 안심 3년. 안날로부터 3년 이렇게 외우고요. 이게 헌법이나 형사법 가면요. 형사보상이 있고요. 피해보상이 있어요. 피해보상이 있고요. 형사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형사보상이 뭐예요? 내가 무죄인데 체포되었었어요. 이런 거를 형사보상한다 하는 거고요. 범죄 피해보상은요. 내가 제3자인데 범죄 피해를 받았어요. 네, 범죄 피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지금 확인 안 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안심 바로 하고요. 얘는 안심 발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형사보상인데 내가 이제 무죄인데 체포된 돼서 형사보상 요건이 있는 거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모르더라도 이게 형사보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요게 쉬우고요. 또 범죄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요. 안 날로부터 10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안 헷갈리겠죠? 이게 안심이라고 해서 10년이 아니라 3년이겠구나. 형사보상, 범죄 피해 보상까지 연관시켜서 외우시면은 양도 많이 외우시고 또 상식적으로도 또 성숙해지고 뭐 도움이 될 거라 믿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려운 개념이죠. 무한책임사원 이런 거. 자, 일단 사원은 사람이 모인 사원이다. 우리 회사 사람 이런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였다. 어떤 의사를 합치려고 사람들이 모였다 해서 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칙적으로 무언가를 출자를 하겠죠. 모였으니까 무언가를 출자를 하는 게 원칙이다. 자, 원칙을 일단 두 개를 알고 가면 좋습니다. 사원은 사람들이 모인 것. 사원. 모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의 사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직원과 다른 뜻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게 사원이 왜냐면은 내가 돈 벌려고 가는 사원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돈 벌려고 가는 사원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냥 돈을 모으고 싶어서 모이는 사원들인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내 돈 벌어 볼래. 내가 회사 하나 차려서 돈 벌어 볼래. 이런 개념이 사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숟가락만 얹으면은 어때요? 얼마나 얄미워요. 뭐라도 내야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출자 의무가 다 있어요. 출자 의무가. 자, 이 출자 의무 대상이 무엇이냐? 재산, 노무, 신용. 저는 재노신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출자하는 양에 따라서 무한 책임 사원인지 유한 책임 사원인지 나뉩니다. 만약에 재노신, 재산, 노무, 신용을 다 출자하면은 뭐다? 무한 책임 사원. 만약에 재산만 출자하면요, 유한 책임 사원. 또 근데 비슷한 말로 유한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유한 사원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차이는 뭘까요? 아마 이게 유한 사원이 그 이사를 따로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이제 그러니까 업무 집행자를 따로 뽑을 수 있다. 유한 사원은요, 거의 뭐 돈 가진 사람들이 야, 나도 돈 냈으니까 뭐 너 마음대로 하지 마. 나도 돈 냈다. 나도 돈 냈어. 너랑 나랑 도찐 개찐이야. 이게 차이가 뭐냐? 주식회사는요, 돈을 출자하는데 이걸로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주식을. 그래서 이 주식의 양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 결정권을 할 수 있는데, 유한 사원이나 유한 책임 사원은 돈을 얼마나 냈든지 사원권 하나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내든 1억을 내든 똑같은 사원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유한 책임 사원은 이제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일반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겠죠.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 내가 마음대로 운영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노무를 볼 수 있는 업무 대행자를 따로 지정하기가 애매해요. 사원들끼리. 근데 유한 사원은 야, 나도 돈 냈고 니도 나랑 비슷하게 냈네. 우리 업무 대행할 사람 따로 뽑자. 요 느낌인 거예요. 야, 설명 왜 길게 하냐? 자, 맨 뒤에 거 잊어도 돼요. 그 차이가 있다. 유한 책임 사원과 유한 사원의 유한 책임 회사와 유한 회사의 차이가 있다.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고요. 요거 잊어도 됩니다. 요런 개념이 있다. 이거만 알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출자 의무라는 게 있고요. 사원이라는 게 돈 모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다. 돈 모으려고 모였으니까 무언가 내야겠죠. 숟가락만 얹으면 안 되니까. 자, 요걸 기점으로 이 상법을 설명하면은 조금 쉽게 와닿아요. 자,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있느냐? 없죠. 재산, 노무, 신용을 다 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회사 돈 모으려고 모은 회사인데, 특수한 목적이 있어 모인 회사인데, 이 회사를 A라는 회사를 B라는 회사에 대해서 무한 책임 사원으로 고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 설명 자체가 안 되죠. 왜냐? 그러면 B 회사가 망해버렸을 때 A 회사도 위험에 빠진다고요. 그럼 A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뭐 원치 않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성립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의도적으로 불법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에 A 회사에 덤탱이 씌우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회사는 다른 회사에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유한 아까 말씀드렸던 야, 나 돈 냈으니까 나도 의사 표현할 수 있다잉. 요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유한 회사 개념 이 번갈아 가면서 기억하시고요. 자,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곳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맞고요.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분류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요거는 좀 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비슷한 말인데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말이랑 비슷한 말인데요. 와닿을 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통상총회, 임시총회, 그리고 주주총회, 아니,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가지. 그러한 총회의 분류를 사원총회, 주주총회라고 합니다. 사원총회는 우리 회사, 유한회사나 이런 회사의 총의결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다 의결하는 걸 주주총회를 하겠죠. 문제 나오면 다 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찍은 거고 또 항상 이렇게 찍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치졸해 보이는데 항상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근데 꼭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저랑 비슷한 분들이겠죠. 저랑 이제 제 이해력과 의사능력과 비슷한 분들이 저랑 말이 통하니까 보시면서 잘 들어주시고 합격하는 거겠죠. 악플 최근에 악플이 달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 30번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알려면은 보통 결의사항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법조문 문제입니다. 저도 틀려요. 이런 거는 틀리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느낌만 잡자고요. 보통 결의사항과 일반 결의사항이 있다면요. 죄송합니다. 보통과 특별이 있다면요. 특별한 게 당연히 의결 정족수가 많다든지 더 중요한 사항이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런 거는 보통 결의입니다. 영업 전부의 임대. 이게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타인과 영업의 손익 일부를 같이 하는 계약. 이런 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자, 다시. 영업 전부를 주는 게 더 위험하겠죠. 이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건 특별 결의사항이겠고요.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 여기 나와 있네요. 전부랑 일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결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는 특별 결의사항이겠죠. 3번이 틀렸고요. 31번 이런 거 탁 선다부터 보고 용어 차이를 묻는 문제 있구나. 꿀이네. 자, 우리 보험자는 뭐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자라 그랬죠. 보험 회사를 보험자라 했고요. 그러면 보험금을 줘야 되는 거는 내가 사고 당했을 때 보험금 받는다 하잖아요. 보험료, 우리 전기료 내는 거는 집에서 전기료 내죠. 여러분들이 전기료 낼 거 아니에요. 한전에다가. 그래서 내가 내는 돈을 전기료, 보상금처럼 받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보험회사. 이 보험 수익자라는 개념은 피보험자라는 개념에서 나오겠죠. 인보험에서 만약에 내가 다쳤다, 내가 뭐 암으로 죽었다, 이럴 때 보험 수익자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32번 상법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해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은 4번 책임보험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해 드렸었죠. 아까 저질유 그리고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차이가 있다. 담보물권은 저질유. 2번 같은 경우는 용익물권이 되겠네요. 16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건물의 임대료는 법정 과실입니다. 왜냐면 건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료가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임대를 하건 안 하건 법적으로 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관리할 수 있는 장악력은 동산이다. 동산이다. 맞고요. 이 물건에 대한 개념인데 형법상 물건에 대한 개념 한 번 더 복습하고 갈까요? 자, 우리 물건은요. 원래 동산, 부동산 전부 다 뭐다? 동산, 부동산. 전부 물건이다. 네, 전부 물건이다. 그럼 물건은 원래 소유권이 붙어있다. 원래 원칙적으로 붙어있다. 이게 원칙이고요. 자, 2번 여기서 부동산이 형법으로 갔을 때 절도죄의 객체가 되느냐. 여러분들 집을 훔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건물 63빌딩을 훔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절도죄는 물건을 훔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또 민법은요.
수력, 전기력,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요 물건으로 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공공기관에 가서 물을 한 모금 따먹었어요. 요런 거는 절도죄 객체가 안 되겠죠. 근데 남의 집에 가서 막 물을 막 1000톤씩 가져왔어요. 몰래 썼어요. 요런 거는 절도죄가 된다 이거예요.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 이거는 다 읽을 거라 믿습니다. 넘어갈게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나오네요. 아닌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일 거 맞죠? 가해 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거 맞죠? 가해자의 행위가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요거 아닙니다. 3번 틀렸고요.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 이거를 인과 결과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 자, 3번은 왜 아니냐? 여러분들 만약에 경비주도사로서 이제 경비법인한테 채용이 됐어요. 경비지도사로.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법인이 허가받은 법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경비지도사 선임된 지역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은 법인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유한 법인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 없다. 우리는 불법 잘못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원칙상 법적 계약도 못 맺는 그런 법인이다. 행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불법행위 책임을 못 지게 하면은 뭐 경비지도사가 책임을 진다든지 경비원이 책임을 지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행위 능력이 있을 것을 따지지 않는다. 예. 여기 보시면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위 능력을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네요. 또 제가 18번 법인이 아닌 사원이 집합재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소유 형태는 총류라고 합니다. 총류. 자, 비법인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법인인가요? 교회나 이제 표시되지 않는 정당 이런 거는요 비법인 사단으로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정당. 예. 뭐가 있을까요? 저도 정치를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개념이 비법인 사단이라는 개념입니다.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얘네들이 나중에 헌법이나 이런 데 가면요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느냐. 왜냐면은 기본권은 원래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명예권 또는 뭐 의사 표현의 자유 이런 거에서는요 법인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권처럼. 근데 비법인 사단도 법인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갑자기 그 말 왜 안 되는지 저도 갑자기 왠지 모르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 용어의 차이겠죠. 그래서 이 단독 소유 이런 건 쉬울 거고요. 공유, 합유, 총유 구분해 봅시다. 총유는 뭐다? 총유는 교회다. 교회. 저는 아직도 총유의 개념이 저도 잘 안 잡히는데 교회에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동산을 하나 갖다 나부터 쳐볼까요? 교회는 필요적으로 여러분들 마이크가 필요하죠. 마이크나 방송 시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냥 주는 자선의 개념으로다가 마이크를 기부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마이크는 누구 거예요? 이제 교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내가 교회 사원이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구성원이지만 마음대로 못 가져오고요. 또 다른 구성원들도 이걸 마음대로 못 가져가죠. 왜? 마이크가 있어야지 교회 이거 선도나 또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요 개념이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이는 공유와 합유입니다. 공유와 합유. 공유와 합유의 차이는 무엇이다? 구분을 지을 수 있다. 구분을 지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둘 다 지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3층짜리 빌딩을 샀다. 근데 이게 3분의 1씩 소유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요럴 때는요. 소유권으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는 1층씩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10억짜리 3억짜리 외제차인 거예요. 근데 이 외제차를 가지고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지분을 싸웁니다. 또 자, 싸웠다. 그러면은 이 3층 빌딩은 나눌 수 있는데 조각조각 낼 수 있는데 이 외제차는 3분의 1씩 자를 수 있나요? 내가 1억 냈으니까 난 바퀴 내 짝에다가 헤드라이트 가져갈게. 나는 여기 위에 있는 본넷이랑 그리고 또 사이드 미러 이거 가져갈 거야. 이렇게 나누면 되나요? 그럼 외제차로서의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합유는 나눌 수 없다. 합유는 나눌 수 없는 게 원칙이고요. 공유는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는 쉬웠네요. 자, 30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법령 문제예요. 법령 문제. 법조문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청산인이 무엇이냐? 청산인은 이제 우리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이제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빚잔치 하는 거죠. 빚잔치 한마디로. 너가 가져가, 너가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우선으로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가 확연히 해야 되고요. 절대적 기재사항으로는 또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네. 발기인, 발기인. 발기인은 무엇이냐? 정관에 사인한 사람들. 우리가 사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 설립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원이랑 발기인이랑 꼭 같을 필요는 없다. 예. 사원이 더 많겠죠. 당연히 양이. 이렇게 예시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쭉쭉쭉쭉쭉 이렇게 있고요. 발기인 누구 이렇게 써놓는다고 하네요.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계약은요 우선 사행계약입니다. 왜냐, 내가 미래에 내가 만약에 다쳤다, 다칠 걸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행성이고요. 당연히 돈을 요건으로 하겠죠. 유상 쌍무, 내가 돈을 주고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를 발생하면은 돈 줄 의무가 발생하니까 쌍무 계약입니다. 분류식의 낙선 계약이다. 그쵸? 법령에 의해서 요건을 갖춰야지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야, 나 다치면은 보험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매달 너한테 10만원씩 줄 테니까 내가 다치면은 너가 나한테 1억만 줘. 이런 것도 된다고요. 예, 낙선 계약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를 그냥 공짜로 주진 않겠죠? 데이터베이스나 빅데이터 이런 거 비교해서 이 수술에는 요만큼만 주면 돼. 이 수술에는 요만큼만 주면 되고 가입비는 요만큼만 해. 요렇게 해서 보통 사회상규상, 사회 구조상 비슷한 가격대로 다 보험회사들이 측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더라. 자, 계약 관계자에게 선의 또는 신의 성취를 요구되는 선의 계약이다. 그쵸? 계약 당사자끼리 내가 아픈 거를 100% 말해야겠죠. 말하지 않고 가입을 해버리면은 이것도 계약이 취소된다고요. 어떤 게 있느냐? 내가 이제 암에 걸려야 되는데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이런 거는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내가 암보험에 들고 정확히 보상을 얼마 받을 수 있고, 또 보험회사에서는 너는 암에 걸릴 유전자가 크니까 보험료를 남들보다 2배로 많이 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이 아닌 것은, 자, 원래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뉩니다. 인보험은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한번 그려드리고 갈게요. 인보험 이렇게 나뉘고요. 여기에 상해, 생명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공법 파트인 노동법 파트인 것 같은데 그래도 풀어봅시다. 사회법 파트인 것 같은데,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권은 친권자가 대리해야 한다. 아닙니다. 미성년자 임금 청구는 미성년자 본인이 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그쵸? 막 해고한다 이런 말은 안 되고요. 요 멘트가 꼭 필요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그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그래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로 끝난 거예요. 2번 맞고요. 3번은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냐? 비슷한 개념으로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우리 헌법이나 그 법학 일반 시간 보면요. 이 회사는 사용자와 근로자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뽑을 때 제일 문제시되는 게 뭐겠어요? 노조잖아요. 노조 활동, 노동조합 활동이잖아요. 그죠?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근로자한테 야,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좋아. 대신에 너는 노조 가입하지 마. 요런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불법입니다. 안 돼요.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 나랑 근로계약 했는데 너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너가 한 달에 자동차를 3대 만들어야 되는데 한 대밖에 못 만들었다. 그럼 너가 나한테 2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요런 계약은 안 된다고요. 위약금 예정 계약을 할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설명이 빈약한 것 같아서 15번에 대한 설명을 다시금 녹음을 하네요. 네. 자, 15번 연대채무. 이 연대채무란 게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것 때문에 보증과
연관시키는 게 있는데 보증이랑 우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연대채무는요 같이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같은 개념입니다. 부부. 자, 부부 같은 경우가 뭐냐? 자, 김씨 부부가 있습니다. 김씨 부부가 있고요. 일상남이가 일상 쌀집 주인이에요. 일상 쌀집 주인. 자, 근데 김씨 부부에서 남편 김씨가 쌀을 빌려갑니다. 자, 그러면은 쌀집 주인인 저는 와이프한테도 달라할 수 있겠고요. 남편한테도 달라할 수 있겠죠. 부인한테 달라해도 되고 남편한테 달라해도 되고. 예. 이렇게 해서 뭐 누가 갚던지 이 김씨 부부에 대한 쌀 빌린 거에 대한 채무는 사라지는 거겠죠. 요런 개념인 거예요. 요런 개념. 이걸 읽고 나서 이 개념을 알고 나서 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 채무는 남아있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남편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해본다 쳐보자고요. 이혼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이 김씨 부부에 대한 이 누구야? 누구야? 여기 쌀집 주인. 이 쌀집 주인은 이 부부에 대해서 쌀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요. 그 권한이 있다고요. 권리가 있다고요. 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이 채권자의 지체가 어떨 때 발생하냐면요. 여러분들 돈 빌리면 이자 발생하죠. 그죠? 그럼 돈을 지연해서 갚으면은 이자가 점점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고 싶어요. 돈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많이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망 다니면 되잖아요. 도망 다녀가지고 이자를 막 불려요. 그렇게 받으면은 나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걸 채권자의 지체라는데 이 연대채무자에 대한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쌀을 갚으려 하는데 쌀집 주인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다른 연대채무자도 이 채권자 지체로 인해서 못 갚았다고 뭐 가령 쌀을 뭐 2배로 갚아야 된다 이런 거 말이 안 된다고요. 효력이 있다고요. 채권자 지체로 인해서 발생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갚을 필요가 없다. 예, 갚을 필요가 없다. 자, 어느 연대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경계가 있는 때에도 채권은 소멸합니다. 원래 채권 자체가요. 경계가 있으면요. 새로운 채권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채권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왜냐? 김씨 쌀 가져간 거 빨리 줘요. 이러면은 와이프한테 닥달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아시고요. 그래도 개념이 안 잡힌다. 그러면 보증을 한번 보고 갑시다. 보증 채무라 하죠. 보증. 자, 보증은요. 최고를 요건으로 합니다. 최고. 보충성도 띄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A가 채무자고요. 제가 일상남이가 보증을 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채권자가 A한테 돈 달라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다가 진짜 마지막에 끝에 안 갚았을 때 얘한테 보충적으로 야, A가 안 갚네. 일상남아, 짬비야. 네가 갚아라. 어쩔 수 없다. 요런 개념이라고. 요런 개념.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는 이런 부부 같은 개념이 아닌 거죠. 얘가 같은 채무를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갚다 안 갚았을 때 그럴 때 갚아주는 거니까. 좀 느낌 오시나요? 16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오는데요. 행위자가 아니라도 행위능력자 의사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2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요거 무슨 말이냐? 요거는요. 내가 실종이 됐어요. 제가 실종이 됐는데 제 집이 막 허물거나 재개발이나 아무튼 뭐 지진이나 이렇게 피해 보상 지역인 거예요. 피해를 받을 것 같은 게 예상이 돼요. 일단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뭐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비싼 물건을 보호해야 한다. 요럴 때 대리인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고요. 제가 뭐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 것,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 대신 집을 관리해주세요 이렇게 명시를 안 해놨지만 대리인이 나 대신 집을 보존할 수 있다고요. 3번.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서 본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아닙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복대리인이니까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죠? 왜냐면은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되고 본인을 대리하는 건데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권리입니다. 3자에 대해서는 본인과 동일하다 하면요.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가면 되시냐면은 그 제3자가 등장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 집 거래할 때 있죠. 집 거래할 때 가장 매매라고 하시나요? 가장 계약?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근데 C가 집을 파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이 내가 너한테 집을 살게 C야. 근데 나는 다주택자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요 B로 이름을 바꿔줘. 요 B로 이름 바꿔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C는 집을 파니까 좋아. 바꿔줄게. 해가지고 C한테 넘겨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탈세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런 건데 그럼 만약에 이걸 C가 샀어요. B가 샀어요. 근데 B가 집을 사자마자 제3자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제3자는 이 관계를 모르겠죠? 이게 원칙상 이 사기니까 이거 무효인 계약이란 말이에요. 가장계약은 원래 가장매매는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선의로 산 이 3자 이 3자는요 이 거래관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당연히 누구라 보겠어요? B라 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한 거래로 봅니다. 때문에 여기 3번 보시면요 제3자는요 이 행위를 하는 사람 어쨌든 대리인은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3자가 본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치면요 본인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복대리인이 나 대리인을 대리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본인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좀 와닿나요 이게? 안 놔두면 안 되는데. 자 4번 복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공동대리라는 개념입니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근데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라? 공동으로 모두가 대리를 해야 됩니다. 모두한테 의사를 통해서. 17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요거는 법조문 자체고 유치권의 성질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기보다는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들이시면. 대신 설명은 뭐다? 아파트 유치권. 이 건설업자가 시공사한테 돈을 안 주니까 시공사가 세입자 못 들어오게 해서 거래를 안 끝내는 거. 못 끝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안 달라서 시공업자야 줄게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 성질을 보시면은 이게 다 와닿아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음식점 이런 거 돈 외상하고 가는 거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안 갚아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하고 나서 받은 월급은 3년입니다. 3년. 아까 우리 3년짜리 뭐 있었죠? 손해배상 발생했을 때 3년이잖아요. 3년. 안심바로 3년. 채권은 10년이라고 하네요. 채권. 예. 경비 업무 중 근무 태만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했다. 고객이 손해 입었다. 경비업자의 책임은 사무관리 책임이죠. 왜냐하면 경비원이 죄송합니다. 채무불이행이네. 채무불이행. 계약을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 채무불이행이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부당이득 아니고요. 하자담보 아닙니다. 하자담보 책임 이거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문 설명은 물건을 구매했는데 목적물의 상태에 미치지 못했을 때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책임인데요. 자 집을 판다고 쳐봅시다. 집을 팔아요. 집을 팔았는데 여러분들 집을 샀는데 그 집이 갑자기 곰팡이가 막 생기는 거예요. 다시 집을 샀는데 곰팡이가 막 생긴다. 그러면 곰팡이 생기는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옆에 그 천장 벽 사이로 물이 막 새는 거예요. 네.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이미 집 샀잖아. 네가 알아서 고쳐.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게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법령에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속이 집 구실을 못하더라. 네가 이 사람한테 제대로 고쳐줄 의무가 있다. 요것도 기간이 있어요. 하자담보 책임 기간도 대신 요런 거 있다. 하자담보. 사무관리 이거는 용어상 와닿을 거라 믿고요. 부당이득. 요 부당이득 같은 개념은요. 요런 걸로 기억하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거래를 했는데 집을 3억에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살기로 한 사람이 1000만원짜리 수표를 30장 가져가야겠죠. 근데 실수로 31장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요 이러면서 줬는데 세보니까 31장인 거예요. 그럼 이 1000만원의 가치 모르고 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이득인가요? 아니죠. 이거 부당이득이라고요. 돌려줘야 됩니다. 네.
이런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19번 경비견을 보관하는 경비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 이거는 와닿겠네요. 17, 20은 여러분들이 풀 거라 믿고요. 21번 경비계약이 무효가 아닌 거. 이거 통정허위 의사표시 무효라 했고요. 강박에 의한 거 취소 사유죠.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대요. 한쪽이 너무 어리숙하대요. 이런 거 3번은 무효 사유가 됩니다. 진위가 아닌 거는 원래 취소 사유인데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취소 사유인데 알았대요. 이걸 알고 했으니까 무효다, 무효. 네. 쭉 보시면 넘어가 되겠고요. 29번 땡땡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험 계약은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험료 지급하는 거 보험 가입자라 그랬죠? 보험 계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한다. 보험금 주니까 보험자겠죠? 보험회사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인보험에서 내 이름으로 보험 들어가 있고요. 수익 보험자 개념이랑 비교를 해야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네, 이런 설명이 있더라.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는 좀 다르더라.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보상 받을 사람을 피보험자를 하고요. 그러니까 집이 부셨을 때 집 보상받을 사람이 피보험자를 하고요.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다르다. 보험의 대상이 된 사람이더라. 이렇게 알고요. 30번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오네요. 아까 똑같은 말이죠.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의결권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1번 맞고요. 2번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에도 의결권이 있다. 요건 틀렸다고 하네요. 3번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만들어진 총회이기 때문에 이사 3명과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겠죠. 너 이거 설명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저도 상법은 잘 몰라요. 법조문 그대로 가져온 거 같네 이것도.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이유가 뭐 있어요 사람들이. 사실 상법이나 민법은 양이 너무 많아서 법학자들도 또는 법 공부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는 파트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어려운 이유도 상법과 민법이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31번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법조문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3번이라고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32번 보험계약의 성질. 자, 이거는 사행계약이라 했고요. 유상계약이라 했고요. 쌍무계약이라 했고요. 분류식이라 했습니다. 4번이 틀렸죠. 이렇게 하면은 끝났네요. 예, 고생하셨고요. 민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또 상법까지 끝내봤고요. 이제 남은 게 사회법, 행정법 남았습니다. 최대한 그것도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